야, 늙은이 주제에 자리 좀 달라니까. 뭐가 어때서? 할머니 옷 찢어버려. 이딴 건 쓸모도 없잖아.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 청소부 할머니가 모욕을 당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마라. 이건 우리 구역이야. 찢어진 옷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 현역 UDT 손녀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죠. 평생 무시당하던 할머니의 눈물은 결국 정의로운 반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후 드라마, 효손녀 드라마, 지하철 폭행의 반전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듣고 계신 장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방면 열차는 퇴근 시간의 무게를 견디듯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좁은 공간 안에서 저마다의 피로를 안고 서 있는 사람들 사이로 박정수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정순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50년 넘게 청소 일을 해온 흔적이 손등의 주름과 굳은 살로 남아 있었죠.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빌딩 청소를 마치고 오후에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70줄에 접어든 나이에도 쉬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들 도영의 수입만으로는 손녀 서연의 학자금을 대기에 빠듯했고 정수는 자신이 일할 수 있는 한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열차가 신림역을 지나칠 무렵 문이 열리면서 5명의 남자들이 타올랐습니다. 나이는 30대 초중반쯤 되어 보였고 그중 한 명은 목에 용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장철호라는 이름의 그 남자는 조직의 행동대원이었죠. 무리는 시끄럽게 웃으며 노약자석 앞을 차지했습니다. 이미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황급히 자리를 비켰고 그들은 거침없이 자리를 독차지했습니다. 정수는 그쪽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랜 삶의 경험이 가르쳐준 지혜였죠. 보지 않으면, 관여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열차가 봉천역에 도착했을 때 임신한 젊은 여성이 탔고 그녀는 배를 감싸며 힘겹게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마음이 약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온 사람의 본능 같은 것이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무리 쪽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저기 임신하신 분이 계신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수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철호는 눈도 주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죠. 옆에 있던 동료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망구가 뭔 상관이야. 꺼져. 정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임신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배를 감싼 채 괴로워하는 모습에 정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분이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 순간 장철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180cm가 넘는 키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은 살기로 가득했죠. 정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지만 장철호는 정순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지금 날 가르치려고 해? 정순의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0년을 입어온 낡은 외투였지만 정순이 가장 깨끗하게 관리해온 옷이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정순의 몸이 뒤로 밀렸고 균형을 잃은 그녀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정수는 엉덩이를 부딪히며 신음을 흘렸습니다. 순간 객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보았습니다. 70 노인이 바닥에 쓰러진 모습을, 찢어진 옷자락을, 떨리는 그녀의 손을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자는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고 학생으로 보이는 여자는 이어폰 볼륨을 높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일어서려다가 장철호와 눈이 마주치자 다시 고개를 숙이고 앉았죠.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떨렸고 찢어진 옷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것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돕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신이 이렇게 무력한 존재라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장철호는 비웃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킥킥거리며 웃었고 정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플랫폼에 홀로 선 정수는 찢어진 옷을 손으로 여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이었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역 밖으로 나온 정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힐끗거리며 지나쳤지만 역시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분을 울고 나서야 정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가는 길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멀게 느껴졌죠. 찢어진 옷을 감추려고 가방으로 가슴을 가렸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정수는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정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들이 물을 것이었습니다. 왜 옷이 찢어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하지만 정수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무력함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김도영이 거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도영은 맥주 한 캔을 손에 들고 있었죠.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그는 언제나 피곤해 보였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그의 월급은 빠듯했고 가장으로서의 무게는 그를 점점 더 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도영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났죠. 어머니, 그게 무슨... 옷이 왜 그래요? 정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금방 무너졌습니다. 찢어진 옷자락을 보고 있는 아들의 눈빛에서 정수는 자신이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지하철에서 넘어졌어. 넘어져서 옷이 이렇게 찢어져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영이 다가와 정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외투 소매 사이로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손목 부분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팔뚝에도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죠. 이게 뭐예요? 누가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두려움이 섞인 떨림이었죠. 정수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도영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 누가 그랬어요? 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죠. 50년을 살아오며 참아왔던 모든 서름이, 오늘 하루의 수치심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하철에서 건달들이 나한테... 정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도영은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등을 쓰다듬었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임신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부탁했던 것, 옷이 찢어지며 바닥에 쓰러졌던 것,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까지 말이죠. 이야기를 듣는 도영의 주먹은 떨렸지만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조직원들이었다고요? 도영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도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해요? 그냥 넘어가야 해요. 뭐라고? 정수는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자신을 때린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라는 아들의 말이 지하철에서 외면당했던 것만큼이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 제 말 들어보세요. 조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 대들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그냥 참아야 해요. 도영은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죠. 보복이 두려웠고 자신의 무능함이 부끄러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가족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공포였습니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무력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수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죠.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자신을 포기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니? 정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정수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찢어진 옷을 바라보며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바늘에 실을 깨어 찢어진 부분을 꿰매기 시작했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면서 정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20에 시집와서 평생 청소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정수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지만 가난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손녀가 대학에 가기를 바라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참아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를 말이죠. 결국 자신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존재였고 심지어 가족조차 자신을 포기하는 존재였습니다. 바느질을 마친 정수는 옷을 개어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늙고 초라했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굽은 허리, 거친 손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거실에서는 도영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괴로웠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고 그렇다고 조직을 상대할 용기도 없었죠. 그는 그저 소주잔을 비우며 이 일이 조용히 잊히기만을 바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작은 빌라의 불은 하나둘 꺼졌고 정수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 정수는 가까스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지하철의 그 순간이 반복되었고 정수는 식은 땀을 흘리며 뒤척였습니다. 그 순간을, 그 수치심을 정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수는 언제나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터로 향했고 도영은 어제 일을 없었던 것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 상처가 더 깊은 무언가를 남겼다는 것을 말이죠. 사흘 후 인천 해군 특수전전단 기지에서 김서연은
일주일간의 휴가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등병 시절부터 단 한 번도 사고 없이 복무해온 그녀는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장교로 임관했고 현재는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소위였습니다. 28배 나이에 이미 수십 번의 훈련을 완수했고 동해 해상작전에도 2차례 투입된 경력이 있었죠. 김소희, 휴가 잘 다녀와. 가족분들 오랜만에 뵙는 거지? 상관의 말에 서연은 바르게 격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서연의 모습은 여느 또래 여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예리함이 담겨 있었죠. 5년 가까이 특수전 훈련을 받으며 단련된 정신과 육체는 그녀를 단순한 군인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지를 나선 서연은 전철을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할머니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항상 자신을 응원해 주셨던 할머니, 비록 소심하지만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애쓰는 아버지를 말이죠. 서연이 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했을 때 할머니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원해 주셨죠. 서연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 할머니는 내가 당당하게 사는 모습만 보고 싶구나. 그 말이 서연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힘든 훈련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장교로 임관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할머니의 응원 덕분이었죠.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서연은 현관문을 열며 밝게 외쳤습니다. 할머니, 아빠, 저 왔어요. 거실에서 도영이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휴가 날짜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서연아, 벌써 온 거야? 오늘이었어? 응, 오늘부터 일주일이야.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도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방에 계셔. 좀 편찮으셔서. 서연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군인으로서 단련된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죠.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계신 정순이 보였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서연은 할머니의 손목에 난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시퍼런 멍이 아직도 선명했고 팔뚝에도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죠. 할머니, 이게 뭐예요?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정수는 손을 빼려 했지만 서연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군 의무대에서 배운 지식으로 서연은 이 멍이 며칠 전에 생긴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져서. 할머니, 저 군인이에요. 이게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누가 할머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정수는 손녀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아.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흘 전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임신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부탁했던 것, 조직원에게 옷이 찢어지고 바닥에 쓰러졌던 것,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것까지 모두 말했죠. 이야기를 듣는 서연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쥔 손에는 힘줄이 튀어나왔고 턱 근육이 떨렸습니다. 5년간 훈련받은 군인의 분노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할머니한테 손 뗀 게 누구예요? 서연아, 그냥 있자. 내 아빠 말이 맞아. 우리가 어떻게 조직을 상대해. 안 돼요. 절대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서연은 방에서 나와 거실의 도영을 마주했습니다. 도영은 딸의 눈빛을 보고 움찔했죠. 아빠, 왜 신고 안 하셨어요?
서연아, 조직이라고 했잖아. 우리가 뭘 어떻게 해?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 가족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래서 할머니가 맞은 걸 그냥 참으라고요? 아빠, 저는 못 참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영은 딸을 말리려 했지만 서연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서연아, 제발. 도영의 애원도 소용없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고 침착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70대 노인이고 가해자는 조직 관련자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죠. 전화를 끊은 서연은 다시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해결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게요. 정수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힘이 지난 사흘간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는 느낌이었죠. 서연아, 넌 다치면 안 돼. 저 군인이에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를 찾아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인으로서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할머니의 명예를 되찾아드리는 것. 저녁이 되어 경찰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왔고 정순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미온적이었죠. 할머님, 증거가 있으세요? 목격자라도? 저기,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들 못 본 척했어요. 역 CCTV는 확인해 보셨나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역에 연락해서 영상 확보해 주세요.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직 관련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말에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새벽 6시에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군에서 몸에 밴 습관대로 팔굽혀펴기 100개와 윗몸 일으키기 100개를 마친 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군 복무 중 정보작전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그녀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첫 번째 목표는 역 감시카메라 영상 확보였습니다. 서연은 신대방역 역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역무원들이 출근을 마친 시각이었죠. 안녕하세요. 사흘 전 저희 할머니께서 귀역 열차 내에서 폭행을 당하셨는데 영상 자료 확인이 가능할까요? 폭행이요?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네, 신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 영상 확보가 늦어진다고 해서 직접 확인하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망설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역무원의 목소리가 작아졌죠. 손님, 죄송한데요. 그날 영상이 시스템 오류로 저장이 안 됐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스템 오류라는 말이 너무나 자기적으로 들렸죠. 시스템 오류요? 하필 그날만요? 네.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인근역 영상은 어떻습니까? 전후역 감시 카메라라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확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조직이 미리 손을 쓴 것이죠.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배운 정보 수집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서연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열차를 탔던 사람들 중 누군가는 분명히 무언가를 봤을 것이고 혹시라도 글을 올렸을 수도 있었죠. 2시간 동안 집중해서 검색한 끝에 서연은 한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지하철에서 정말 기분 나쁜 일 봤네요. 할머니 한 분이 건달들한테 밀쳐져서 넘어지셨는데 아무도 안 도와드렸어요. 나도 겁나서 못 도와드렸지만 정말 죄책감 듭니다. 게시글 날짜는 사흘 전이었고 시간대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쪽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넘어지신 분이 제 할머니입니다. 혹시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기억하시나요? 증언 부탁드립니다.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께서 괜찮으신가요? 저도 그날 이후로 계속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언은 좀 그 사람들이 조직 같아서 무서워요. 서연은 이해한다는 답을 보내며 혹시 다른 목격자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었죠. 당시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분이 휴대폰 들고 있었어요. 뭔가 찍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분도 곧 내리셨거든요. 서연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커뮤니티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다른 게시글을 찾아냈습니다. 지하철에서 폭행 목격했는데 신고해야 할까요? 게시글을 쓴 사람은 이상훈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었고 내용을 보니 그는 당시 도우려다가 오히려 위협을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즉시 연락을 시도했고 놀랍게도 이상훈은 흔쾌히 만남에 응했습니다. 이틀 후 서연은 신림동의 한 카페에서 이상훈을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평범한 회사원 차림이었지만 눈가에 아직 멍 자국이 남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상훈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본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괜찮으세요? 그날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상훈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죠. 도우려고 하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상훈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진 것을 보고 일어서려 했지만 조직원 중 한 명이 그의 멱살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얼굴을 한 대 맞았고 내리라는 협박을 받았다고도 했죠. 그 사람들 얼굴을 기억하세요? 네, 특히 할머니를 민 놈은 확실히 기억합니다. 목에 용 문신이 있었어요. 키도 크고 완전히 건달 스타일이었죠. 서연은 노트에 세부 사항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상훈은 계속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 서연은 모든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상훈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죠. 흐릿하긴 했지만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진 모습과 그 위에 서 있는 조직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몰래 찍은 겁니다. 증거로 남겨야 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용기가 없었어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목에 용 문신이 선명하게 보였고 얼굴 윤곽도 어느 정도 식별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죠. 이 사진 제게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당연히 보내드리죠. 그리고 저 증언하겠습니다. 이상훈의 말에 서연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 제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를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한 것도 후회되고요.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본 걸 정확히 증언하겠습니다. 서연은 이상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카페를 나선 서연은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사진과 증인을 확보했으니 이제는 가해자를 찾아내는 일만 남았죠. 서연은 군 동기 중 정보부대에서 근무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문신과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신원을 추적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며칠 내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할머니께 보고했습니다. 할머니, 증거 확보했어요. 그리고 증인도 나타났어요. 이제 곧 그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정수는 손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다음 날 오후 서연은 할머니와 함께 동네 슈퍼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었고 주인 아주머니와도 친한 사이였죠. 슈퍼 앞 평상에는 동네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순이 언니. 슈퍼 주인 김영자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죠. 언니, 안색이 왜 그래요? 어디 편찮으세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에게는 숨기고 싶지 않았죠. 결국 정수는 사흘 전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게 지하철에서 좀 곤란한 일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듣던 영자와 다른 동네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순이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말에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동네 이장인 최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확보했어요. 곧 가해자를 찾아낼 겁니다. 최병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정순이 누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조직을 건드리는 건 위험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상대합니까? 그럼 그냥 당하고만 살라는 말씀이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최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보복이 무서워서 하는 말입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었다가 동네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영자도 거들었습니다. 정순이 언니, 병수 형 말이 맞아요. 조직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괜히 건드렸다가 우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정수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이웃들조차 자신을 외면하는 것이었죠. 지하철에서 느꼈던 그 외로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참고 살라는 겁니까?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정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그들은 각자의 핑계를 대며 자리를 떴고 금방 슈퍼 앞 평상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정순의 몸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서연아,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니구나. 가족도 이웃도. 정순의 목소리는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도영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도 어두웠죠. 동네 소문이 다 퍼졌어요. 이장님이 전화하셨어요.
괜히 일을 키우지 말라고.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잖아. 동네 사람들까지 다 등 돌리면 어떻게 해? 그래서 할머니가 맞은 걸 그냥 넘어가자고요?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합의를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합의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서연과 도영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아빠, 군인이 뭔지 아세요? 약자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약자예요.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고요. 그런데 가족인 우리가 할머니를 포기하면 누가 할머니를 지켜줍니까? 도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내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웃고 울었고 서로 돕고 살았죠. 하지만 지금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옷장을 열어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50년을 일하며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죠. 잔액은 800만 원. 손녀의 학자금을 위해 혹시 모를 급한 일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수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가난을 참았고 무시를 참았고 외로움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기 힘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채소를 사러 간 것이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생선 가게 아주머니는 인사도 받지 않았고 반찬 가게 할머니는 눈을 피했죠. 정순이 언니 조심하세요.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만 끄덕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지만 정순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70평생 이렇게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정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임신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약자를 보호하려 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정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죠. 할머니, 어디 계세요? 공원이야. 잠깐 바람 쏘고 있어. 지금 갈게요. 중요한 소식 있어요. 10분 후 서연이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죠. 할머니, 가해자 신원 확인했어요. 장철호라는 사람이고 신림동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이래요. 정수는 그 이름을 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죠. 그리고 이상훈 씨가 정식으로 증인이 되기로 했어요. 경찰에 진술서도 제출했고요. 서연아, 할머니, 이제 곧 끝나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정수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어도 손녀만큼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수는 버틸 수 있었죠. 하지만 정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위험해질지, 그리고 손녀가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흘 후 서연은 군 동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철호의 상세한 신원 정보와 함께 그가 자주 출몰하는 장소까지 파악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신림동의 한 당구장과 유흥주점이 그의 주요 활동 반경이었습니다. 서연은 이상훈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음식점에서였죠. 이상훈은 서류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정식으로 진술서 제출했습니다. 사진 원본도 함께 제출했고요. 담당 형사님이 곧 연락 올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서연의 물음에 이상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섭죠. 솔직히 밤마다 잠을 설쳐요. 혹시 보복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고요. 하지만 그날 할머니께서 바닥에 쓰러지셨을 때 제가 아무것도 못한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상에 아직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힘이 되었죠. 같은 시각 정수는 집 근처 성당에 있었습니다. 신자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힘들 때면 종종 찾던 곳이었습니다. 조용한 성당 안에서 정수는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서연이만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정수는 손녀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군인이라지만 상대는 조직이었죠. 혹시라도 손녀에게 해가 갈까 두려웠습니다. 성당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동네 성당을 다니는 박순례였죠. 그녀는 정순을 보고 잠시 망설이다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순 씨, 순례 씨,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박순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요. 슈퍼 앞에서 그때 괜찮아요. 다들 무서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정순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체념에 가까웠죠. 박순례는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요. 정순이 놀라 박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버스에서였어요. 취객한테 욕을 먹고 밀쳐졌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도 그냥 참았어요. 신고도 안 했고요. 박순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뒤로 10년을 후회하며 살았어요. 왜 그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까? 왜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까? 정순 씨는 저처럼 살지 마세요. 손녀분이 옆에 계시잖아요. 끝까지 싸우세요. 정수는 박순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하지만 평생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당 안의 고요함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죠. 그날 저녁 서연은 할머니와 아버지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이틀 후에 경찰이 장철호를 소환할 예정이에요. 이상훈 씨의 증언과 사진 증거로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보복이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서연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군에서 배운 대로 비상연락망을 구축했어요. 이상훈 씨와 저, 그리고 제 군 동기 둘이서 서로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고 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렇게까지 해야 해?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할머니를 지키려면요. 정수는 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28배 어린 손녀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 애쓰는 모습에 정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연아, 넌 정말 다치면 안 돼. 저 군인이에요, 할머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서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요. 조직은 단순히 힘만 쓰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고 보복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증거자료,
증인 진술서, 경찰 접수 내역, 비상 연락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서연 씨죠?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몸이 긴장했죠. 누구시죠? 장철호 알지? 그건 좀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너도 가족이 있잖아. 협박이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협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통화 녹음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 그래 해봐. 근데 알아둬.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즉시 통화 내역을 캡처하고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파일을 정리했죠.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협박 전화가 왔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미 자신의 신원을 파악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서연은 거실로 나가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창문도 모두 점검했죠. 그리고 할머니 방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 2시, 서연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골목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죠. 서연은 군대에서 배운 대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을 풀고 정신을 집중하고 다가올 일에 대비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 소환이 이루어지면 사건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법정 싸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직접적인 대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5년간 단련한 몸과 정신으로 그녀는 할머니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6시 서연은 신림역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장철호를 소환했지만 그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조직원들은 경찰 소환 따위는 무시하기 일쑤였으니까요. 서연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대면하는 것이었죠. 군 동기로부터 받은 정보에 따르면 장철호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같은 지하철 노선을 이용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과시하듯 말이죠. 서연은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와 운동화, 그리고 군에서 사용하던 전술 장갑을 착용했죠. 겉보기엔 평범한 운동복이었지만 서연의 몸은 이미 전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2호선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연은 예의 그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장철호와 그의 동료 넷이 시끄럽게 웃으며 타올랐죠. 목에 용 문신이 선명했습니다. 서연은 같은 칸에 탔지만 반대편 끝에 섰습니다.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그들을 관찰했죠. 장철호 무리는 이번에도 노약자석을 차지했고 이미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황급히 자리를 비켰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봉천역을 지나고 신대방역이 가까워졌습니다. 바로 그곳이었죠. 할머니가 쓰러졌던 그곳이었습니다. 신대방역에 도착하자 한 젊은 여성이 탔습니다. 배가 불러온 임신부였죠. 그녀는 힘겹게 손잡이를 잡고 섰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장철호 무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임신부분이 계신데 자리 좀. 뭐? 장철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할머니를 대했던 것과 같은 태도였죠.
그는 중년 남성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꺼져.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 움직였죠. 잠깐. 서연의 목소리가 객차 안을 울렸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장철호가 고개를 돌렸고 서연은 후드를 벗었습니다. 장철호 씨 맞죠? 장철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전화로 협박했던 그 여자임을 알아챘죠. 너, 그때 그년이네? 네, 저예요. 박정순 할머니 손녀 김서연입니다. 객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승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죠. 장철호의 동료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장철호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180cm가 넘는 키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은 위협적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제 할머니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자수하세요. 뭐? 장철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죠. 그 순간 서연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서연은 장철호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동시에 그의 팔꿈치 관절을 꺾었습니다. 꺾기 기술이었죠. UDT 훈련 과정에서 수백 번 연습한 동작이었습니다. 으악! 장철호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완전히 제압했죠. 불과 3초도 걸리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더 꺾으면 부러집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장철호의 동료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서연은 장철호의 팔을 더욱 꺾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움직이면 이 사람 팔 부러뜨립니다. 동료들이 멈칫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현역 장교입니다. 이 사람은 제 할머니를 폭행한 범죄자고요.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객차 안의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다른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죠. 열차가 보라매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영무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경찰도 도착했죠.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장철호를 넘기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주 이 노선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한 범죄자입니다. 증거와 증인이 있고 이미 신고도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경찰관은 서연의 군인 신분증을 확인했고 곧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장철호는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었죠. 이년아, 너 죽은 줄 알아. 우리가 가만 안 둬. 장철호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서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으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목격자세요. 승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난번처럼 외면하는 사람이 없었죠. 오히려 몇몇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멋있어요, 정말.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은 승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군인다운 차렷 자세로 섰죠. 경찰서로 함께 간 서연은 상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이상훈도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왔고 그의 사진 증거와 함께 서연의 증언이 더해지자 사건은 명확해졌습니다. 김서연 씨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기소는 확실합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선 서연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할머니와 아버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순이 달려와 손녀를 껴안았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 끝났어요. 장처로 체포됐어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아. 도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자신의 무능함이 부끄러웠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겁쟁이라서. 아니에요, 아빠. 이제 다 괜찮아요. 가족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두려움과 수치심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의 집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고 장철호는 수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아 있었죠. 그가 정순을 쏘아봤지만 이번엔 정순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증인, 진술하십시오. 판사의 말에 정순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임신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제 옷을 찢고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서연이 손을 잡아주자 다시 힘이 났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그날처럼 무력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녀가 증명했습니다. 제가 지켜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이상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사진 증거를 제시하며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죠. 마지막으로 서연이 섰습니다. 저는 군인이기 전에 박정순의 손녀입니다. 평생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머니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제 의무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노약자를 폭행하고 협박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정수는 그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법정 밖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0평생 참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같은 일을 당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켜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의 인터뷰는 모든 뉴스의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다음 날 동네 시장에서 사람들이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순이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누나. 슈퍼주인 영자가 꽃다발을 건넸고 이장 최병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이 부대로 복귀하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시죠? 그래, 할머니가 강해졌거든. 정수는 손녀를 꼭 껴안았습니다. 서연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정수는 자랑스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같은 2호선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수는 당당하게 앉았고 임신부가 타자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정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 할머니와 손녀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가족 이야기, 감동 사연, 인생 드라마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후 이야기와 시니어 공감 드라마
오디오북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